마지막 마무리할게요. 12문제 정도 남았나요? 자, 29번부터 갑시다. 29번 이자율입니다. 틀린 거 그렇네요. 자, 1번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출 비율이 높다는 말은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합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지죠. 이 지문은 예전에 잘 나오다 요즘 좀 뜸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럼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2번 고정금리 저당해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했답니다. 그러니까 고정이자율이고 시장금리 하락했다. 그럼 나오는 것은 조기상환이에요. 나는 5%로 빌려 쓰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3%다. 그럼 조기상환이잖아요. 고정금리 저당해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여 대출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낮아지면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하다. OX? O. 3번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대출자는 변동이자율이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자가 유리한 게 변동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이자율은 기본적으로 대출자를 유리하게 만들어 놨다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그 말이잖아요. 5. 4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랍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나오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떨어졌다 그러면 조기상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대출기관이 손해본다. 이런 거. 자, 그럼 4번 가요.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대요. 그러면 나는 은행은 예상을 1을 했는데 실제가 4가 발생했대요. 그럼 예상하지 못한 게 발생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게. 그럼 금융기관은 이기고 차입자에게는 손해다. OX? X입니다. X. 금융기관은 손해죠. 손해. 예, 은행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손해고 차입자에게는 이익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5번 CD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뭐한다? 상승한다. CD금리가 기준금리야. 그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변동이자율 저당에서는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0번. 저당 상환 방식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렇습니다. 돈 빌리고 갚는 방법.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이렇게 3개. 자, 1번 원금균등 불알 방식은 후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감소한다.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포인트는 원금균등은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한데 이자 비용이 점점 감소하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2번 원리금 균등 불알 상환 방식은 매기간에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한다. OX? O. 원리금 균등 불알 상환 방법. 왜 원리금? 원리금 균등 불알 상환 방법의 가장 큰 포인트는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해요. 근데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 감소? 증가. 왜? 이자가 감소하니까. 3번 체증식 상환 방식은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차입자들에게 유리하다. 5입니까? X입니까? 5죠. 체증식은 처음에는 조금 내고 후기로 갈수록 많이 내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초기에 많이 못 갚는다. 그래서 초기에 조금 갚고 후기로 갈수록 많이 갚자. 체증식은 젊은 사람이 유리하다. 4번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균등 불알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불알 상환 방식의 원리금보다 많다. 자, 봅시다. 초기에 많이 갚아 나가는 게 원금 균등입니까? 원리금 균등입니까? 네? 초기에 빨리빨리 갚아 나가는 게 원금 균등이라고 했잖아요. 원금 균등. 초기에 빨리 갚아 나가는 게 원금 균등이죠? 그럼 4번 대출기간 초기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 원리금보다 많다. 옵니까? 있습니까? 아니 이게 5의 X냐고요. 그럼 지금 내가 5번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하고 있잖아요, 지금. 5잖아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빨리빨리 갚는다 했잖아요. 그럼 초기에 원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보다 많다. 5잖아요. 초기에 빨리 갚는 게 이거라 있으니까. 자, 5번 갑시다. 1회차 상환 후 중도 상환할 때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잔금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갚고 나서 중도 상환할 때 차입자가 갚아야 될 금액, 남아있는 금액, 잔액이죠.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은 빨리빨리 갚았어요.
그러면 저당 잔금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그러면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 중에서 어디가 많이 남았을까? 원리금 균등이 많이 남았겠잖아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방식보다 더 적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방식이 원금보다 적다. OX? X. 원금 같다요? 원금 균등 상환방식이 빨리 갚았잖아. 이게 적은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적다가 아니라 많다죠. 많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5번. 자, 5번이 답입니다. 초기에 빨리 갚아 나가는 게 원금 균등. 그러면 초기에 빨리 갚아 나갔으면 나중에 중간에 남아있는 잔액은 적겠죠. 그게 원금 균등이야. 그럼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이 많은 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은 작고. 근데 얘는 5번은 원리금 균등이 더 조금 남았다 했잖아요. 틀린 거죠. 원리금 균등이 많이 남아있는 거지. 31번으로 가죠. 31번은 주택지상 채권 유동화. 쉬운 게 아니죠. 좀 어렵죠. 한 번 배워서는 좀 어려울 건데 그래서 답은 쉽게 줬습니다. 자, 1번이 답이에요.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으로 나눠져요. 그럼 1차 저당시장. 1차 저당시장은 차입자하고 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야. 그럼 이제 1번 읽어볼까요? 제2차 저당대출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 돈 빌리는 사람, 차입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면 뭡니까? X입니까? X예요. 요거는 2차입니까? 1차입니까? 1차야, 1차. 1차.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럼 2번, 주택상 채권 유동화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증가해요. 주택상 채권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야. 요걸 팔겠다. 주택상 채권 유동화야. 그래서 은행이 요걸 팔면 현금 확보해. 그 유동성이 증가해요. 은행. 그 유동성이 증가하면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죠.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올까 있을까? 오. 1번은 저당시장의 구조, 1차하고 2차가 있다는 걸 물어보고 2번은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효과를 물어보는 거죠. 3번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 주택금융 확대로 자가소유 가구 비중이 증가한다. OX? O. 이것도 효과죠.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되면 은행이 돈을 많이 확보하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럼 수요자는 돈 빌려서 자기 주택을 사니까 자가주택 비중이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옳은 말. 4번하고 5번이 이제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MBS의 종류야. 그럼 4번은 MPTS라는 게 있고 MBB라는 게 있고 MPTB라는 게 있고 CMO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깊은 내용을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MPTS라는 놈은 지분형이고 그 다음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 MBB야. 그죠? 이건 4번 MPTS 이렇게 영어 약자로 먼저 나올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이 요 뒤에처럼 우리말이 먼저 나와. 그리고 여기 영어 약자를 놔주고 그럼 MPTS라는 것은 지분형이고 MBB는 뭐다? 채권형이다.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O. 답은 1번이었으니까. 자, 5번은 주택대출 자동 이체 채권. 이름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말 외우지 말고 요거 영어 약자라면 M, P, T, B라고. MPTB. 그러면 이제 주택저당 증권이 4가지가 나오는데 MPTS가 나오고 MBB가 나오고 그 다음에 MPTB가 나오고 CMO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분형이고 얘는 채권형이고 이 두 개는 혼합형이다. 혼합형.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 지분이. 그럼 5번은 MPTB는 저당 채권 이체 증권. 그게 지금 요거야. 요거요. MPTS와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이게 MBB라고. 요게 MBB. MPB. 여기서는 MPTS. 그럼 5번 지분은 이거잖아요. MPTB란 놈은 MPTS와 MBB의 뭐다? 혼합형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옳은 지분이 되는 거죠. 자, 답은 1번.
32번 개발입니다. 부동산 개발 틀린 거 그렇습니다. 32번에 1번이 이런 법이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부동산 개발을 이렇게 해요.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32번에 1번 이 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법을 보면 시공은 개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시공은 개발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 중요성이 있어요. 2번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법적 위험을 줄이려면 법률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토지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라. 그럼 2번 OX, O. 3번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는 시장성 분석할 때 향후 앞으로 미래에 개발된 부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O일까 X일까? O.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석하는 거니까. 4번 토지 신탁 계열 방식입니다. 그럼 신탁 계열 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탁 계열 방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야.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해요.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O일까 X일까? O잖아요. 신탁 계열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토지 맡기면 신탁회사가 개발해서 이익이 나오면 신탁자가 토지 맡기는 사람이잖아요. 돌려주는 것이다. O죠. 자, 5번은 민간자본 유치기업 방식. 민간자본. 이거는 5번은 B하고 T하고 O하고 L하고 연결한다 했잖아요. 그럼 L은 뭐예요? 리스, 임대차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BTO는 민간이 건설하고 도로를 민간이 건설하고 T, 트랜스퍼, 소유권 넘기고 O는 오퍼레이트, 운영권 받아서 운영하는 거. 그게 BTO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 볼까요? 민간이 개발한 그런 시설, 민간이 개발했답니다. B 했어요.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했습니다. T 했어요. T. 민간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올까 있을까? X예요. 여기 임차가 나오면 안 돼요. BTO니까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나와야 돼. 근데 정부에게 임차했다고 했죠? L이야, L. 여기 5번은 BTL이다고, BTL. 그러니까 32번은 다른 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5번이 자기가 답이라고 손들고 서 있는 거야. 오케이? 답이 5번입니다. 자, 33번으로 가죠. 부동산 관리 틀린 거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리에서 가장 먼저 자산 관리하고 시설 관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투자론에서 배웠던 말들은 자산 관리라고 그랬어요. 자, 1번이 그거잖아요.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결정은 자산 관리에 해당한다. OX, O. 2번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기술적 측면의 관리, 기술적 관리는 대상 부동산에 기술적 하자가 있다. 그러면 부동산 관리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가 있는데 이 건물의 기능, 하자가 있다. 기술적, 물리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럼 노후화된다. 파손이 일어났다.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물리적, 기술적 하자라고 한다고.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느리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기술적 측면의 관리야. 그럼 기술적 측면의 관리란 부동산 관리란 대상 부동산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있는 거야. 물리적 하자가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기능적 하자는 엘리베이터, 보일러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 치유하는 것이 법률적 관리입니까? 기술적 관리입니까? 기술적 관리. 3번하고 4번이 3, 4, 5가 관리 방식이야. 자기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그러면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 혼합관리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것은 위탁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가 가독이적인 거. 자기관리가 가장 전통적인 거. 자기관리에서 혼합관리 하다가 위탁관리 가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3번으로 갈까요? 3번. 자기관리 방식은 전문 위탁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에 신속한 경향이 있다. O가 있을까? O. 자기관리가 나오면 그러면
기밀 보안에 유리하다.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4번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성이 나와야 돼.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가 되는 거니까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다. 5입니까? X입니까? 5. 5번 혼합관리 방식 나왔습니다. 혼합관리 방식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부동산 관리하는데 일부는 내가 하고 일부는 맡겨요.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탓이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틀렸죠? 불분명해지는 단점이야. 단점. 근데 반대로죠.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틀렸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답은 몇 번? 5번. 자, 부동산 마케팅.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질문. 부동산 마케팅이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중심일 때 중요할까? 수요자 중심일 때? 수요자. 그게 1번 질문이네. 1번.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공급자 중심이었다는 소리예요.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옳은 질문이네. 2번 STP 전략. STP 전략에서 S, 시장 세분화, T, 표적시장 선정, P, 마지막 P가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 근데 판매 촉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STP 전략에 이 S가 시장 세분화. S. 그럼 시장을 나누고 나서 T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정하는 것. 타켓, T. 그리고 P는 차별화. 판매 촉진이 아니라고. 판매 촉진이 아니고 차별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약자 물어본 거잖아. S가 뭐냐? 시장 세분화. T는 뭐냐? 타켓. P는 뭐냐? 차별화 전략. 이렇게. 2번이 틀렸고 2번이 답이고 3번은 경쟁사와 경쟁 강인 회사와 경쟁사의 가격을 추정해야 할 경우 사업비믹스 가격 전략이다. 그러니까 사업비믹스가 뭐냐면 제품을 달리하겠다. 가격을 달리하겠다. 유통 경로를 달리하겠다.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여기에 전부 다 P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4P인데, 그러면 이 4P 중에서 다른 회사의 가격을 추정해야 할 경우, 다른 회사 가격과 똑같게 바뀌었다. 이것은 4개 중에서 무슨 전략이냐 물어보냐고. 무슨 전략입니까? 가격 전략이죠, 뭐예요? 가격 전략. 자, 4번 시장조의 마케팅 전략이란 그랬습니다. 그럼 시장조의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이야.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4P 미스 전략과 STP 전략이 있다. 올까 있을까? 오. 시장조의 마케팅 전략에 이 STP 전략이 있고 4P 미스 전략이 있다겠어요. 그럼 고객조의 마케팅 기억난가요? 고객조의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이고 뭐가 있던가요? 아이디어 원리가 있어요. 5번 관계 마케팅 전략이야. 관계 마케팅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갖자. 고객과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OX? O. 자, 여기서 마케팅 끝나고 이제 6문제 남았는데 그 6문제가 감정평가가 6문제입니다. 자, 35번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게 그렇습니다. 자, 1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과 지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3가지 경우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 법의사. 이 경우는 시장과 지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잖아요. 의뢰인이 요청한다죠. 의뢰인.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 이 3가지 경우는 시장과 지혜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자를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현황 기준 원칙. 그런데 이게 2번이 원칙인데 법의사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3번이야. 3번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법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률은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OX? O. 원칙은 2번 현황 기준 평가인데
3번, 예외적으로 3번처럼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원칙은 따로따로 개별평가인데, 감정평가할 때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예외가 3가지 나오잖아요. 2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을 가진 게 있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상 물건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3가지. 있다, 있다,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러면 4번이 가치를 달리하면 그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옳은 질문. 5번 기준 시점 나왔습니다. 기준 시점은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일정한 특정한 시점을 정해야 된다.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 특정한 시점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 시점이다.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이다. 근데 그 날짜가 가격조사 개시일입니까? 완료일입니까? 완료일이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잖아요. 5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를 한다. 날짜.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자, 36번.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게 가치일까 가격일까? 가치.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 가격은 변동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가치는 여러 개 있다. 가격은 이미 지불된 것인가 가격값이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현재값이다. 자, 그렇게 기본을 깔고 이제 보자고요.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으로 효용에 중점을 둔다. 효용, 쓸모가 가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번은 가치는 현재값이고 쓸모를 가치다. 2번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OX. 3번 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하나 가격은 여러 개 존재한다. 가치는 특정 시점 하나만 존재한다. OX, X. 가치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가치가 시장 가치, 투자 가치, 보상 가치, 보험 가치 여러 개 있으니까 감정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시장 가치.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가격은 하나, 가치는 여러 개. 자, 3번이 틀렸고 4번 가치 형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가치 형성률이 나오면 이 지문 요즘 잘 나와요. 가치 형성률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서 포인트가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그랬잖아요.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자, 5번 가치 발생 요인. 혹시 가치 발생 요인 기억날까요? 효용, 그다음에 상대적 유효성, 유효수요, 이전성 그랬잖아요. 이전성.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에서 이전성이란 권리관계 이전성. 권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건물의 가격이 지불되려면 권리가 넘어가야 되죠. 권리관계. 그래서 이전성은 물리적 이전성이 아니라 법적 개념으로 권리의 양도 가능성을 의미한다. OX? O. 자, 답은 3번입니다. 가치는 여러 개,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 자, 37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합니까?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을 분석하여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거 끝나고 나서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해서 그 부동산 안에 최유효 위험을 판정하는 거,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제 볼 건데 이제 보자고요. 자,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OX? O.
2번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은 지역 분석은 어디를 하냐면 뭐네요. 인근지역, 유사지역 및 동일 수권이다. OX, O. 3번 대상 부동산의 체유형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O. 표준적 사용은 지역 분석, 체유형은 개별 분석. 4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X, X. 지역 분석이 먼저 실시하는 것. 지역 분석 선행, 개별 분석 후행이니까. 5번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이다. 답은 몇 번일까요? 4번. 38번이네요. 가치 재원칙 또는 가격 원칙, 가치 원칙 그래요.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변동 원칙이 나왔네. 변동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늘 변동한다는 소리야. 늘 변동한다. 왜? 가치 형성률이 변동하니까. 그러니까 변동 원칙은 가치 형성률이 변동하니까 부동산 가치는 늘 변동한다. 그러면 이 변동 원칙 때문에 감정 평가할 때 뭘 정한다? 기준 시점을 정한다. 그래서 변동 원칙이 나오면 기준 시점 나오면 돼요. 1번 변동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가치 형성률이 변동하여 늘 변동한다는 원칙으로 감정 평가 시 기준 시점 확정이 근거가 된다. OX? O? 2번 균형의 원칙 나왔습니다. 균형의 원칙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 적정하려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화장실 개수도 적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도도 적정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적정하게 있어야 되고, 층고도 적정해야 되고, 이런 거야. 그러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가는 건데,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감가해야 돼. 그때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런 거잖아요. 자, 봅시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근데 요즘은 내부를 생략해. 구성 요소라고 한다고? 구성 요소는 내부를 말하잖아요. 결합에 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과잉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베이터가 2개만 있으면 되는데 5개 있다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은 거지. 화장실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5개 있다는 거야. 과잉된 부분이야. 잘못된 거라고. 균형이 안 맞은 거라고. 그러면 감가해야 돼. 그럼 원가법이라는 것을 적용할 때, 그 부동산 원가법을 평가할 때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OX? O. 자, 3번 적합 원칙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 적정하려면 주위 환경과 적합해야 한다. 주위 환경과. 그럼 주위 환경과 적합해야만이 부동산 가격이 적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만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해야 돼요. 그때 감가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자, 4번은 제가 언급하지 않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대체 원칙은 이런 뜻이잖아요. 유사한 부동산끼리는 가격이 유사해진다. 그게 대체 원칙이야. 유사한 부동산끼리는 가격이 유사해진다. 그럼 대체 원칙은 유사한 부동산끼리는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대체 원칙이야. 그러면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를 하면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게 대체 원칙이라고. 자,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토대가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여기에. 자, 거래사례 비교법 이런 거라고. 이 부동산을 평가해요. 여기에 10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응? 그럼 이거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 부동산과 유사한 거래 사례를 선택하는 거야. 거래 사례가 또 뭐냐고 물어보면 곤란했죠. 거래 사례는 사고 파는 사례라고.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 하곡동인데, 네.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거래 사례 비율법을 적용하려면 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이제 거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이거는 상가 건물인데 5층짜리입니다. 얘는 상가 건물인데 30층짜리입니다. 얘는 상가 건물인데 12층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럼 사례 1번, 2번, 3번, 4번이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이렇게 사례가 있으면 이 사례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럼 1번은 사례인데 비교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상가인데 단독주택이니까. 왜? 이거는 대체할 수 없으니까.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거 평가할 때 이 부동산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을 선택한다는 소리야. 그게 대체 원칙이야. 그러면 여기가 이 상가인데 이 주변 지역은 전부 다
상가는 거래 사례가 없고 전부 다 주택만 있다. 그럼 이거 거래사례 비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법을 적용하려면 대체 원칙이 성립한다는 소리야. 대체 원칙이 성립한다면 유사한 부동산끼리는 가격이 유사해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과 대체가 성립하는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4번. 이게 대체 원칙. 그러니까 4번하고 대상 부동산이 유사하니까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법은 4번에 가격이 10억이 거래됐다면 너도 10억쯤 한다. 이런 논리라고.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법은 결국은 대체 원칙에서 성립 근거를 찾는다는 소리게. 요 2번도 안 되잖아요. 대상은 10층인데 2번은 5층이니까 3번도 안 되잖아요. 30층이나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 원칙이 나오면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체 원칙은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 대체 관계에 있는 게 유사한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유사한 부동산끼리 가격이 유사해진다 이 소리예요. 그게 거래사례 비법의 근거가 된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다 오른말이니까 5번 틀렸겠네. 5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가격은 이 부동산을 구성하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생산비 합이다. 그럼 뭘까 있을까? X예요. 기여도의 합이요. 그러니까 기여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부동산의 가격은 기여도의 합이다. 엘리베이터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그럼 엘리베이터가 기여하는 목이 커지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진다. 이런 뜻이라고. 구성 요소의 생산비 합이 된다. OX, X. 생산비 합이란 무슨 합입니까? 기여도.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5번. 자, 여기까지가 감정평가 이론에 가는 겁니다. 이론. 그럼 이제 감정평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방식. 자, 39번. 여기 안에 들어갈 그랬습니다. 이 표 외우라 했잖아요, 제가. 표. 원가 방식 나왔습니다. 그럼 원가 방식은 비용성에 사고한 거고, 방법이 두 개 나오죠? 가액 관한 것은 원가법. 그 다음에 임대료 관한 것은 적산법. 그렇잖아요? 그럼 원가 방식은 원가법 및 적산법 등이 있고, 무슨 원리입니까? 비용성. 비용성.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다. 비용성. 기억은 비용성이라고. 그 기억이 비용성이니까 답이 되려면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2번하고 5번은 비교성이라고 했어요. 틀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비교 방식은. 비교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가액 관한 거,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관한 거,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토지가격 관한 거,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여기 디귿에 들어간 말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야. 근데 잘못하면 여기 꼭 공시지가 기준법처럼 느껴져요. 공시지가 비교법, 공시지가 비교법 이런 건 없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여기 니은 아니면 니은에 들어갈 말은 요 4번 아니면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하고 5번 골랐는데 5번은 전부 답이 안 됐어요. 그럼 결국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1번, 2번,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 답이 4번이네. 자, 그 다음에 디귿.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은 뭡니까? 수익방식. 수익방식. 그래서 디귿은 수익방식. 답 몇 번? 4번. 이름 외우는 거예요. 아직도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외우셔야 돼요. 가서. 이거라도 맞춰야 되니까. 깊은 내용은 안 되잖아요. 이거라도 맞춰야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는 토지 가격 공시하고 주택 가격 공시하고 이런 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는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가격 공시는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있잖아요. 지금은 깊은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표준지 공시가 누가 공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가 누구냐? 시장구조구청장. 개별 나오면 시장구조구청장. 개별 안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전부 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공시권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만 나온다. 그 다음에 토지가격 공시하는데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 목적은 하지 말고 개별 공시가 목적은 세부사다. 세금 산정, 부담금 산정, 사용료 산정한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자, 가봅시다. 이제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OX? O. 그럼 저 1번 지문을 통해서 다른 것도 다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표준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 서면은 전자서면 인터넷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공시일이요, 공시일. 공시 기준이라고 하면 틀려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뭐 X? X. 공시가 돼야만 이의 신청하라고. 자, 2번. 개별 공시가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런 거야. 개별 공시가 나오면 세부사야. 개별 공시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세, 산정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부, 그 다음에 국공유 토지 빌렸을 때 사용료, 요거 세부사. 개별 공시가 쓰임사는 세부사. 3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별도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4번. 표준주택 가격 누가 공시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OX? X.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 없다겠잖아요. 표준주택은 단독주택만 선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아주 자세히. 그런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게 공부입니다. 제가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답은 4번. 그러니까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만 있는 거지 공동주택이 없는 거요. 4번이 틀렸어요. 5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해버리면 그러면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에다 따로 정해놓는다. 그러니까 이 분할합병 등이 나오면 무조건 대통령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됐어. 답은 4번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1월, 12월, 1월 과정보다는, 아니야, 12월, 1월, 2월 과정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2달 단위로 3, 4월, 5, 6월, 7, 8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지금 초반입니다. 초반이니까 얘를 그냥 버리지 말고 틀린 부분에 왜 틀렸는가 필기노트, 그 다음에 기본서 보면서 꼼꼼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자, 가실 때 아마 원장님께서 이 답지를 줄 거니까 가져가시라고요. 자, 고생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